김정환입니다. 그 주제가 되게 최신 기술은 아니고 뭔가 매력적인 건 아닌데 300분이나 지원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요. 또 퇴근하시고 또 이렇게 50분이나 참여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배민 앱에 나오는 화면인데 웹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웹 기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민 앱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쓰시는 그 배민 셀프 서비스라는 그런 웹 서비스도 있어요. 요즘엔 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실제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어드민이나 운영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한 100% 다 웹 기술로 개발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웹 기술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브라우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는 브라우저인데 사용자가 원하는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또 사용자한테 인터랙션을 받고 그것을 처리하는 거의 사용자와 최앞단에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브라우저가 항상 그 웹페이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어디선가부터 페이지를 가져와서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이 웹 서버죠. 웹 어플리케이션은 이 브라우저와 서버라는 이 두 선수 간의 팀플레이를 통해서 굴러갑니다. 이 두 선수가 같은 경기장에 있다면 쉽게 이렇게 팀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다른 경기장에 있는 게 문제죠. 가까이에는 국내에 있을 수도 있고 멀다면 이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지구는 긴 케이블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수초 내에 데이터를 전달하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반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 포함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저희 웹 개발자가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기술이 이 HTTP입니다. 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는 강의나 책 같은 콘텐츠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인프런에 UI 프레임워크나 테스트 관련된 그런 강의를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이 HTTP라는 주제만큼은 그만큼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책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여름부터 이 HTTP를 주제로 해서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책도 참고하고 인터넷 내용도 참고하고 하지만 주로 이제 현업에서 겪었던 그 사례들을 모아서 요거는 좀 웹 개발할 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식들을 위주로 준비하고 있어요. 요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올해 일인데 제가 배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리 배포를 해도 이 브라우저까지 코드가 전달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어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단순한 캐시 설정을 잘못했던 건데 파급력이 있는 것이 길게는 요게 1년 동안 브라우저 코드가 배포되지 않는다라고 이게 영향 범위를 파악했어요. 그거를 알 때는 되게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매우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좀 숙지하지 못하고 개발했다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인데요. 다 전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그리고 깊은 내용을 다루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의 앞부분을 30분 정도 축약해서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제가 만들고 있는 강의가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든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여기 같은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데 지금 야근하시거나 혹은 판교가 아닌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없죠. 이 오늘 주제인 이 HTTP죠. HTTP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HTTP로 이 강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반에 두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클라이언트가 되는 브라우저와 서버가 있어야겠죠. 먼저 이 마이 서버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노드로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예요. HTTP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웹 서버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서버가 제공할 강의 컨텐츠입니다. 리터럴 문자열로 해가지고 HTTP 렉처하고 1편 베이직 그리고 2편 웹 브라우저
이런 식으로 단순한 문자열로 값을 정의했고요. 요거를 컨텐트라는 상수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요 서버로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 요걸 처리할 핸들러가 필요한데 그 핸들러를 정의했습니다. 요 핸들러 함수는 요청 객체인 이 REQ와 응답 객체인 RES를 인자로 받는 함수인데요. 여기서는 응답 객체에 AND 함수를 썼어요. 이 AND 함수를 호출하면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로 응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응답을 할 때 우리가 위에 준비했던 이 컨텐트라는 문자열을 응답에 실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상수 핸들러에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불러온 HTTP 모듈에 create server라는 함수를 썼어요. 이건 말 그대로 서버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만들 때 우리가 위에 준비한 이 핸들러를 인자로 넣어줘서 서버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서버로 요청이 들어오면 HTTP 모듈이 이 핸들러 인자로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서버 인스턴스를 이 서버라는 상수에다가 할당했습니다. 여기까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리고 살짝 스크롤을 위로 하면 마지막으로 위에서 만들었던 서버 객체에 listen 함수를 호출했어요. 이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에 3000번 포트를 열고 외부에서 HTTP 요청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서버가 이렇게 요청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되면 이렇게 로그를 찍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서버 코드를 만들고 실행해 볼게요. 터미널을 열고 노드 명령어로 방금 만들었던 이 myserver.js라는 파일의 경로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노드를 대부분 써 보셨겠지만 이렇게 하면 노드 플랫폼 위에 이 파일을 읽어서 한 문장씩 실행할 거예요. 서버 is running 3000 해서 로그가 찍혔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대로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이 돌아가는 서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컴퓨터에 3000번 포트를 열었고 또 이쪽으로 HTTP 요청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웹브라우저를 바로 열고 로컬호스트 3000 하고 접속하면 바로 웹페이지를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브라우저는 좀 공부하기에 좀 유혹이 너무 많죠. 서칭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볼 수 있는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마이서버가 아니라 myclient.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버랑 비슷하게 HTTP 모듈을 쓸 거예요. 이번엔 HTTP 요청을 서버로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이 모듈을 사용할 겁니다. 서버에서는 그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하는 핸들러를 정의했는데 반대로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서버가 보낸 응답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응답 핸들러를 정의했습니다. 응답 객체인 RES 인자가 들어오는 빈 함수로 정의를 했고요. 요거를 핸들러라는 상수의 값을 할당했습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요 함수 본문에는 첫 번째로 데이터라는 빈 배열을 준비했어요. 요거는 응답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을 그 배열입니다. 이 리스폰스를 통해서 서버에 응답이 오면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실제 보낸 메시지가 들어오는 그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응답이 다 끝났어 라는 종료 데이터가 옵니다. 그 중에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이 리스폰스 객체에 데이터라는 이벤트가 발행이 돼요. 그래서 리스폰스의 on 함수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 이벤트를 처리하는 핸들러를 또 정의했습니다. 응답 데이터가 이 함수의 청크라는 인자로 들어올 거고요. 저는 이 청크를 toString 해서 문자열로 바꾸고 요거를 미리 준비해 놓은 데이터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데이터가 보내질 때마다 저 데이터 배열에 추가될 거예요.
데이터가 다 오면 이제 서버에서 네, 응답이 끝이야 라고 이렇게 종료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면 리스판스 객체에서는 end라는 이벤트가 발행이 됩니다. 이 핸들러도 정의를 했어요. 네, 데이터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서 콘솔 로그로 출력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핸들러 로직을 만들었고요. 이 핸들러를 통해서 받을 응답을 요청할 요청도 보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서버는 우리가 방금 마이 서버로 만든 로컬호스트 3000번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URL 클래스 생성자에다가 전달하고 URL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수 옵션스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코드를 조금 올려서 이제 요청을 보낼 준비가 다 됐습니다. HTTP 모듈에 이번에는 리퀘스트 함수를 썼습니다. 서버를 만들 때는 create 서버를 썼는데 이번에는 리퀘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요청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객체를 만들 때 우리가 준비한 위에 옵션스와 핸들러를 이렇게 전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리퀘스트 객체는 옵션스에 있는 저 주소로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서버에서 처리를 해서 응답하면 그 응답을 이 핸들러라는 함수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핸들러가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종료되면 한 문장으로 출력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리퀘스트 객체에 end 함수를 호출해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마이 클라이언트의 로직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버처럼 똑같이 실행해 볼게요. 노드 명령어를 실행하고 방금 만들었던 myclient.js라는 파일 경로를 전달합니다. 그 결과 서버에서 제공한 HTTP 렉처로 시작되는 강의 컨텐츠가 보입니다. 요거는 myclient가 my 서버에 접속한 결과고요. 서버는 미리 준비한 강의 컨텐츠를 이렇게 단순한 문자열로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실행한 myclient가 요거를 받아서 터미널에 출력한 결과입니다. 이번엔 확장성을 좀 고려해 볼게요. 방금 굉장히 짧은 수업 자료였는데 이 수업 자료가 늘어나면 매번 서버 코드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좀 읽기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각 수업을 기준에 맞게 쪼개서 별도 페이지로 제공하면 사용자가 훨씬 읽기 수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이 클라이언트와 마이 서버의 폴더 구조인데 public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챕터 01.txt 그리고 챕터 02.txt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요청할 때 저런 챕터 0, 챕터 01, 챕터 02 파일을 잘 읽어서 응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블릭 폴더에 있는 텍스트들의 내용을 보면 퍼블릭 슬래시 챕터 01.txt는 이렇게 HTTP 렉처 해가지고 챕터 1 베이직 해서 베이직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2의 파일은 웹브라우저를 주제로 한 내용이 담겨 있네요. 이런 식으로 각 장별로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에 내용을 담으면 강의 내용이 아무리 늘어나도 파일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확장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마이 서버인데 서버를 좀 수정해 볼게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텍스트 파일을 요청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서 응답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static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래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저 핸들러, 응답 핸들러처럼 요청 객체인 REQ랑 응답 객체인 RES 객체를 받는 그런 빈 함수로 우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static이라는 상수에 담았어요. 인자로 들어오는 이 request 객체의 URL 필드에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요청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주소에 파일명을 담게 할 건데 이 파일 이름과 우리가 분류해 놓은 저 public이라는 폴더를 잘 계산해서 절대 경로를 얻어냅니다. 그때는 이 pass라는 노드 모듈을 썼는데 그 모듈의 join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파일의 절대 경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값을 또 상수 파일 pass에 담아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에 서버 절대 경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경로를 이용해서 파일을 얻으려면 노드의 또 다른 모듈인 FS, 이렇게 파일 시스템의 줄임말인데 FS 모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read 파일을 이용하면 저 절대 경로인 파일 패스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파일 읽는 것은 뭐 네트워크랑 비슷하게 I/O 작업이라서 비동기로 동작할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다 읽었을 때 실행할 콜백 함수도 이렇게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파일을 못 읽으면, 실패하면 저 인자의 첫 번째 에러 객체의 값이 할당이 될 거예요. 파일을 잘 읽으면 거기가 아니라 두 번째 인자인 데이터에 그 읽은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두 개를 분기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오류를 먼저 처리할게요. 에러 객체가 있으면 파일을 읽지 못한 경우예요. 파일 읽기 실패한 경우라서 응답 객체의 end 함수로 바로 응답해버렸습니다. 클라이언트한테 not found라는 문자를 보내서 찾을 수 없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리턴 해버렸죠.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할 때 서버가 갖고 있지 않는 파일을 요청하거나 혹은 서버가 어떠한 이유로 파일을 읽지 못하는 경우, 자원이 부족해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클라이언트가 not found라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방어 처리를 하고 이제 파일을 성공했을 때도 처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스판스 객체의 end 함수로 응답을 보내주는데 이번에는 오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파일의 내용인 데이터 값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요청한 서브 파일의 내용을 HTTP 응답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노드에서 파일을 읽을 때는 뭐 그냥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다 읽고 처리한 게 이 스태틱 함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응답 핸들러,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응답 핸들러를 좀 수정해야 되는데 기존엔 응답 핸들러가 콘텐트라는 그 하드코딩된 문자열을 응답했어요. 대신에 방금 만들었던 이 스태틱 함수한테 역할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스태틱이 처리를 하는데 적당한 파일을 찾아서 파일의 내용을 응답하는 로직으로 핸들러가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도 좀 요청할 때 바뀌겠죠. 그 전에는 항상 로컬호스트 3000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번엔 그 뒤에 파일명까지 붙여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ch01.txt 혹은 02.txt 이렇게 파일의 경로를 URL에 담아서 보낼 겁니다. 이것에 맞게 저희 마이 클라이언트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은 요청 주소가 그 마이 클라이언트 파일에 하드 코딩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을 URL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URL을 동적으로 처리하려면 요청 주소를 어플리케이션 안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외부에서 주입하는 형태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마이 클라이언트를 노드로 실행할 때 커맨드 라인 인자로 받도록 수정해 볼게요. 그 노드의 전역 객체 중에 프로세스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커맨드 라인 정보나 컴퓨터 자원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argv라는 이 배열에는 노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입력한 명령어들이 이 배열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 요 2번 인덱스를 저는 썼는데 요거는 URL로 받을 문자열입니다. 저희가 실행할 때 노드 띄고 마이 클라이언트 띄고 URL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 요 2번 인덱스가 URL의 순서에 오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상수 URL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두었어요. 결국 이 프로그램은 이제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명령어를
잘못 쓸 수도 있죠. 그래서 URL을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했을 때는 보통 이런 커맨드 라인 툴들이 어떻게 쓰세요라고 알려주고 종료를 하는데 저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usage 한 다음에 node my client 하고 URL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입력 오류 처리를 했으면, 방어 처리를 했으면 이제 모든 인자가 제대로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HTTP 요청을 보낼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입력한 인자인 요 URL 상수로 URL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전에 여기가 하드코딩 되어 있던 부분이죠. 로컬호스트 3000인데 지금 그냥 URL로 이렇게 외부의 값을 주입했습니다. 이 옵션스 객체는 이후에 이 리퀘스트, HTTP의 리퀘스트 함수로 들어가고 나중에 HTTP 요청을 보내는데 사용될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수정을 하고 또 실행을 해봅시다. 인자 없이 이전처럼 이렇게 실행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용법을 알려주고 종료합니다. 이번엔 URL 인자를 이렇게 전달해봤어요. 서버 주소인 이 로컬호스트 3000하고 파일명도 뒤에 01.txt라고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응답이 왔는데요. 우리가 요청한 1장의 텍스트가 응답 왔습니다. 2장도 이렇게 뒤에 경로를 ch02.txt로 보내보면 이것도 의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2장의 내용이 이렇게 왔죠. 이번에 3장인 ch03.txt를 요청해보면 이 값은, 이 파일은 서버에 없는 파일이라서 파일 읽기에 실패하고 그냥 not found 라고 응답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했는데 여기까지는 그 HTTP 초기 버전인 HTTP 0.9를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분은 그 영국 프로그래머인 팀 버너스리인데요. 모니터만 봐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버너스리는 1989년도에 인터넷상에서 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장 먼저 제안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그 구조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는 요 HTML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앞에 HT는 하이퍼텍스트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보통 하이퍼 리얼리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하이퍼가 뭔가 초월하다, 과도하다 그런 뜻이어서 텍스트 이상의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스타일 시트, 링크 같은 더 풍성한 문서를 하이퍼 텍스트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ML은 다 아시는 것처럼 마크업 랭귀지죠. 마크업 언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정합해 보면 하이퍼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마크업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구조 중에 첫 번째가 이 HTML이라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마이서버에서 만든 요 텍스트 파일들이 있는데 이 텍스트 파일을 HTML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면 버너스리가 제안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HTTP입니다. 이게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방금 설명드린 HTML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처음엔 이 HTTP가 우리가 구현한 것처럼 단순한 요청, 그리고 단순한 응답 형식만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큰 맥락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이 구조 기반으로 웹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으로 보면 노드의 HTTP 모듈을 사용한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HTTP 스펙을 준수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구조가 HTTPD라는 대문 프로그램입니다. 서버를 구성하시다 보면 리눅스에서 이런 데몬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HTTP 프로토콜을 준수하면서 웹 문서를 제공하는 그런 데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했던 걸로 보면 너무 간단하지만 마이서버가 그 역할을 했죠.
HTML 문서로, HTML로 컨텐츠를 만들고, HTTP로 이 문서를 주고받는 약속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한쪽인 서버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이제 클라이언트죠. 그때 제안한 이름은 월드 와이드 웹이었다고 합니다. WWW의 약자로도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실제 이 프로그램 이름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당시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은 못 찾았고, 이제 웹으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생긴 클라이언트 도구였나 봐요. 그래서 언더바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링크이고, 요거 자체가 하이퍼텍스트로 구현된 문서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이퍼링크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창이 하나 더 열려서 웹페이지가 랜딩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쓰는 웹 브라우저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마이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너스리는 1989년도에 먼저 생각을 했고 구상을 했고 90년도 1년 후에 90년에 요 프로토콜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이렇게 외부에 공개를 했대요. 요 당시에는 이것은 0.95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이게 이후의 버전들이 나오면서 이 초창기 버전을 우리가 0.9로 하자라고 이렇게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 5년 뒤죠. 이 이후부터는 개인이 하지 않고 이 표준 문서를 관리하는 IETF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개의 워킹 그룹이 있는데 HTTP 워킹 그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HTTP 프로토콜이 RFC 정식 문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요한 변화가 메소드를 도입합니다. 저희가 구현한 거에는 메소드라는 건 없었죠. 그냥 텍스트를 주고받는 거였는데 이제 보통 많이 쓰시겠지만 같은 URL이어도 게시냐 포스트에 따라 행동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처음 메소드 개념이 도입됐고 그때 사용한 메소드가 getPost 이렇게 됩니다. 잘 안 쓰지만 헤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헤더라는 개념, 헤더와 body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저희는 그냥 텍스트 덩어리만 이렇게 보냈는데 요청과 응답에 각각 헤더 영역, 바디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더의 대표적인 값이 캐싱 관련된 헤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last modified, 그리고 expires 이런 걸 사용해서 서버와 브라우저가 정책에 맞게 캐싱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1.0 정식 버전이었어요. 단체가 만든 1.0입니다. 97년은 다음해요. 1년 만에 1.1로 올립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메소드들이 다 들어가요. 푼, 딜리트, 패치, 옵션, 트레이스 이런 메소드들이 다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캐싱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의 이태그가 들어가고 또 캐시를 좀 더 상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캐시 컨트롤 헤더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 성능 관련된 거는 HTTP 메시지를 보내려면 우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TCP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CP 핸드쉐이크를 하고 연결이 된 다음에 그 위에서 HTTP 메시지가 오고 가고 그런 다음에 TCP가 종료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HTTP 메시지를 한번 보내려면 항상 TCP 연결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성능을 올리려고 TCP가 한 번만 연결되면 그 위에 HTTP를 여러 번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규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보시는 Keep Alive라는 그런 응답 헤더입니다. 이렇게 해서 97년에 1.1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2000년도로 넘어와서 2015년에 그 다음 버전인 버전 2가 나옵니다. 거의 18년 만에
다음 버전이 나오는 건데 그만큼 1.1 버전이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도 작년부터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그냥 어렴풋이 1.1을 쓰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이 버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을 그동안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구글의 그 SPDY라는 프로토콜이 먼저 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더가 그동안 다양해져서 헤더 길이도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헤더도 압축할 수 있고 또 메시지를 보내는 단위도 스트림 단위로 보낼 수 있어서 좀 더 빠르게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2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최근이죠. 2년 전에 HTTP3가 그 표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한 20년 더 지났죠? 한 30년 될까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 HTTP 버전이 다양하게 업데이트 됐는데요. 이런 버전들 간에 기본이 되는 핵심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URL은 우리가 사용했던 그 요청 주소죠. 서버를 식별하는 인터넷상의 그 서버 식별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소드, 프로토콜, 그리고 그 뒤에 경로, 그리고 쿼리 문자열, 해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URL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더와 바디입니다. 우리가 구현할 때는 HTTP의 메시지를 일반 문자열로 그냥 한 번에 보내는데 헤더와 바디로 구분해서 보내는 방식은 최초 버전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이 바디에 실어서 보내고요. 그리고 HTTP 동작이나 실제 데이터의 메타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 이 헤더를 싣습니다. 실제 개발할 때 이 HTTP 헤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자의 HTTP 활용 능력이 좀 판가름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 상태 코드입니다. 상태 코드는 이 값에 따라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300번대면은 리다이렉션을 하고 200번대면은 정상으로 응답하고 또 400번대, 500번대는 오류로 표시하고 또 REST API를 설계하면서 이런 스테이터스 코드를 또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4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HTTP를 좀 공부하시면 제대로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